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5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날 새벽만큼 심장이 요동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출장 가방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한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속에 복수를 다짐했죠. 하지만 정작 제가 맞이한 결말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가슴 한쪽이 뻐근해집니다. 사건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 출장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벌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제가 출장 가방을 챙겨줬을 텐데 그때는 어쩐 일인지 출장을 사흘이나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짐 싸는 거 당신 손 안 빌려도 돼. 내가 알아서 미리 다 챙겨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 뭐 벌써? 아니 내가 하면 되는데. 한평생 당신만 부려먹은 것 같아서 이번엔 내가 그냥 해봤어. 하지만 저는 기특한 생각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싸주던 출장 가방을 왜 갑자기 자기가 쌌는지 의아하기도 했고 처음이라 혹시 빼먹은 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혹시나 하고 가방을 열어보니 역시나 옷도 대충 쑤셔 넣어 구겨지게 해놓고 꼭 먹어야 하는 고지혈증 약도 깜빡했더군요. 그러면 그렇지. 어차피 내 손이 한 번 더 가야 된다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옷가지를 잘 접어서 다시 정리해주고 약도 통에 덜어 넣어주었죠. 그러다 가방 한쪽 구석에 들어있던 낯선 물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의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무심코 열어본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안에 들어있던 게 진한 붉은색 립스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여자 립스틱을 출장 가방에 넣어둔 거지? 아무리 봐도 내가 쓸만한 색은 아닌데? 혹시 다른 여자한테 주려고 산 거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아 한동안 꼼짝 못하고 그 립스틱만 뚫어지게 내려다봤습니다. 평소 색조 화장이라곤 거의 하지 않던 저에게 그런 빛깔의 립스틱을 선물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과 동시에 얼마 전부터 벌어진 낯선 일들이 하나 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맘때 남편한테서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던 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남다른 금슬을 자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딸 둘을 바르게 키워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결과 두 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큰딸은 일찌감치 좋은 사람 만나서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보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독일로 유학을 떠나 그곳 대학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대단하진 않지만 가족 모두가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런 고요하고 평화롭던 나날 중에 남편이 갑자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고 별다른 이유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밤도 늘어갔습니다. 하도 이상해 몸이 어디 안 좋은가 싶어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별일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낯선 행동이 마음에 걸리긴 해도 30해 넘게 함께 지내오며 저를 속인 적이 없는 남편이었기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다 말고 밥알을 깨작거리는 남편을 향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입맛이 없어? 요즘 도대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그런데 멈칫하던 남편이 대답을 얼버무리더군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가 봐. 그러더니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듯 반도 못 먹은 밥그릇을 그대로 두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런지 그 대답이 영 석연치 않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정년이 다가오는 게 속상해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저 모르게 소근소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평소 휴대폰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매일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물은 적도 여러 번입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어? 요즘 부쩍 늦게까지 휴대폰만 들여다보네? 그러자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답했어요. 일은 무슨. 별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정리 잘하고 나오려고 신경 쓰느라 그러지.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신경이 계속 휴대폰 화면에만 가 있는 것 같아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별일 아니겠거니 마음을 다독여봐도 가슴 한구석에 올라앉은 돌덩이는 쉬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겉으로는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밥상머리에서 버릇처럼 자꾸 남편의 상태를 묻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뭐 그냥 그랬어. 남편은 국그릇에 눈을 박은 채 짧게 대답했죠. 더 캐묻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밥을 떴는데 목구멍으로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은 밥상머리가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진 건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뭔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을 붙여봤습니다. 당신 요즘 며칠 계속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 무슨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잠깐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괜한 걱정 사서 하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지? 당신답지 않게 자꾸 뭘 숨기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자꾸 묻자 남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사람 피곤하게 좀 하지 마.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평소 저한테 언성을 높이는 일이 거의 없던 사람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잠시 후 씻고 나온 남편은 침대에 걸터앉아 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먼저 잠든 척하며 곁눈질로 남편의 손끝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휴대폰에 걸려있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숨죽인 채 조용히 실눈을 뜨고 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훔쳐보며 한 자리 또 한 자리 속으로 그 숫자를 곱씹으며 외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더군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남편이 한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자리에 눕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 조용히 몸을 일으켜 협탁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저 자신이 낯설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머릿속에 외워둔 숫자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남의 물건에 손댄 사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문자함이며 통화 목록을 열어볼까 하다가도 흔적이 남을까봐 두려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얼핏 봤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상대 휴대폰에 깔아두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창을 열어 낑낑거리며 검색을 마친 뒤 곧바로 남편 휴대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고 작은 기척에도 놀라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몰라요. 다행히 남편은 미동도 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뒤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 두려워 휴대폰을 얼른 협탁 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휴대폰 화면에 하도 설치된 프로그램이 많아 언뜻 보면 잘 못 알아볼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알림음도 무음으로 해놨었죠.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마에 자글자글 잡힌 주름이며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까지 너무나 익숙하던 얼굴인데 그날 밤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30에 넘게 믿고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몰래 의심하고 뒤를 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두 딸을 키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 믿음직한 남편이 있어 얼마나 든든했는데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일로 마음을 졸여야 한다는 사실에 서러움이 밀려왔죠.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둘이라서 버틸 수 있었던 세월이 떠올라 왈칵 눈물이 솟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길한 느낌이 그저 기우이기를, 그냥 별거 아닌 오해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의 출장이 다가오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저 모르게 먼저 쌓아놓은 가방에서 여자에게 줄 선물이 분명한 립스틱이 나온 거죠. 그 립스틱을 발견하는 순간 그간 남편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슬며시 시선을 돌리던 얼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부터 걸어 잠그던 모습, 밤늦게 이불 속에서 몰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모습까지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더군요. 머릿속도 복잡했죠. 그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을 출장 보내야 하나,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그쳐야 하나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 아직 안 들어와? 여보, 나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출장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너무 많네. 그래, 알았어. 나 먼저 자고 있을게. 뭐 좀 챙겨 먹고 일해.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야근한다는 말이 뭐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데 그날따라 전과는 다르게 가슴이 갑갑하더군요.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시계만 흘끔거리게 됐죠. 빨래를 개고 안 그래도 깨끗한 싱크대를 다시 한번 닦고 그러다 또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길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늦는 날이 처음도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나야, 잘 지내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 힘없는 목소리를 들은 친구가 의아한 말투로 물었어요. 어머,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아파? 친구의 목소리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차마 립스틱 얘기까지는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정확히 뭔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남편 험담이나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별일 아닌 듯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요즘 남편이 좀 예민해 보여서 그런가 나도 덩달아 심란하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 한숨을 쉬어? 혹시 너희 남편도 밖에서 허짓거리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 말에 뜨끔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밖에서 이상한 짓 했어? 우리 윗집 남자가 작년이 퇴직하고 마음이 허하다고 탁구 모임에 다니더니 거기서 바람나서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동네 사람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쌍욕하면서 싸우고. 아유 그게 뭔 개망신이니? 그 집 남자 정말 성실한 애처가였거든. 근데 퇴직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지 내가 그때 알았잖아. 사람 마음도 모르고 친구는 신나게 남의 집 얘기를 떠들어대며 가뜩이나 심란한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 싶으면서도 누구한테라도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제 처지가 속상하더군요. 그 뒤로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다시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어 문자를 하나 보내봤습니다. 많이 늦어? 저녁은 챙겨 먹었어?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짧은 답이라도 보내던 사람인데 그마저도 없으니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졌죠. 생각해보니 그맘때 남편은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날이 부쩍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회식이든 야근이든 중간중간 언제 들어온다고 자주 연락하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통보하듯 짧게 연락 한번 하는 게 끝이었죠. 그래도 그냥 정년을 앞두고 일이 바쁘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거려니 했는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이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방에서 여자 립스틱까지 발견하고 나니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새벽까지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남편 몰래 설치해뒀던 그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켜기 위해서였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지도 위에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시간에 남편이 있다고 표시된 곳이 회사와는 정반대에 가까운 낯선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확대해봐도 낯익은 건물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고 껐다가 다시 켜기를 반복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은 점이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죠. 회사에서 야근한다던 사람이 이 새벽에 저런 동네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던 불안이 그제야 불쑥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앉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군요. 조용히 잠들었다가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마주 앉아서 태연한 얼굴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지갑을 챙겼어요. 손이 떨려서 옷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울 지경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현관을 나서며 몇 번이고 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 거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낯선 동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홀린 듯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니 친절한 기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지도에 찍혀있는 주소를 떠듬떠듬 불렀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곧 택시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으로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영화처럼 펼쳐지더군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서로 의지하며 두 딸을 키워낸 시간들, 힘든 순간에도 서로에게 기대며 버텨온 그 많은 날들을
그 세월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남편 하나 믿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갑자기 신혼 초 새빵살이를 전전하면서도 서로 손 붙잡고 웃으며 지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 다 늙어 딴짓하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설마 정말 이 인간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는 어느새 낯익은 거리와 익숙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처음 보는 골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칠 일도 없었을 낯선 동네였죠. 야트막한 상가 건물들 사이로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새벽의 어두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화가 났다가 억울함이 밀려왔다가 또 한편으로는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혼잣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뭐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 야근 중이라던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전화 한 통 받을 새가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집어넣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상황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회사에서 무슨 실수를 한 거 아니야?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모질게 군 적도 가정에 소홀했던 적도 없었으니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출장 가방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빨간 립스틱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낯선 물건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계속 눈물이나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진실을 확인하고 따져 물어야겠다고 말이죠. 그 긴 세월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게 억울해서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 복수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남편을 마주치면 할 말도 몇 번이나 되뇌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며 다그칠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뺨을 한 대 올려붙일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렸어요. 그 사이에도 택시는 부지런히 남편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고 드디어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알림음이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깨워줬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살펴보니 어두운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한낮처럼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사님께 물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주소가 여기가 확실해요? 너무 의외의 장소라 화들짝 놀란 저를 향해 기사님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손님. 더 정확한 장소는 여기서부터 내려서 걸어가면서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기사님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본 뒤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비를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다시 돌려받는 손끝이 어찌나 떨리던지 기사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 떠났죠. 차에서 내리자 쌀쌀한 밤 공기가 온몸을 휘감아 가뜩이나 움츠러든 마음이 더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쥔 휴대폰 화면 속 작은 점은 이제 남편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다리까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몰아쉬어도 봤지만 좀처럼 뛰는 가슴이 진정되질 않더군요. 그곳까지 가는 내내 열심히 다잡았던 마음이 막상 남편이 있다는 건물 앞에 서자 바람결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그냥 돌아설 순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진실이 무엇이든 덤덤하게 받아들이자고 저 자신을 타이르며 주먹을 꼭 쥐고 떨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봐도 요동치는 심장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쉰 뒤 다시 지도 속 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오가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어요. 이따금 사이렌 소리도 들려오고 멀리서도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죠. 남편이 있는 게 확실한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쯤이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남편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종합병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한다던 남편이 그 시간에 왜 병원에 있는 건지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만이 계속 떠올랐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더니 왜 병원에 와 있는 거지?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진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서게 됐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하니 정신이 더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늦은 시각인데도 응급실 쪽 출입구로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었고 로비 안쪽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이 있는 장소가 모텔이라거나 다른 여자의 집이라면 속 시원히 화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병원이라는 뜻밖의 장소 앞에서는 대체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혹시 남편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덜컥 겁부터 났다가도 그렇다면 대체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원 입구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응급실과 연결된 통로 여기저기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친 얼굴로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병원 특유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고 두렵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흔들리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자동문을 통과해 응급실을 벗어났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도에 나타난 남편의 위치는 응급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시간이라는 게 무색하리만치 북적이던 응급실을 지나니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주위를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죠. 야간이라 안내석도 비어있어 뭔가를 물어볼 사람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손에 쥔 휴대폰 속 그 작은 점 하나에 의지해 남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 걸린 안내판을 훑어보니 각 층마다 진료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유방외과, 낯선 글자들을 눈으로 훑는데 어느 것 하나 남편과 연결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과가 됐든 남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그 바람과는 별개로 발걸음은 이미 휴대폰 속 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열심히 걸음을 옮기던 제가 도착한 곳은 입원 환자들이 오가는 병실 입구였어요. 너무 놀라 망연자실한 채 멍하니 서 있는 저를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살펴봤죠.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시선을 의식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링거 폴대를 끌고 있는 환자 한 분과 그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저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병실 입구에 적힌 입원 환자의 이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심장 떨리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도 따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길게 펼쳐진 입원실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바심이 나서 자꾸만 입술을 깨물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지만 의료진 몇 명은 여전히 분주하게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저 그게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에 면회는 어렵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만 앞서 병원 면회 시간 따위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을 코앞에 놔두고 그냥 돌아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척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그렇게 얼버무리며 자리를 벗어나는데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간호사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몇 걸음 더 걷다가 얼른 코너를 돌아 벽 뒤로 몸을 숨기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간호사가 끝까지 따라와 저를 쫓아내면 어쩌나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인지 저를 믿어서인지 더 이상은 따라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린 뒤 다시 휴대폰 속 점이 짚어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대략적인 위치는 그 복도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한데 아주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도를 따라 걸으며 병실 문에 붙은 이름표를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계속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씩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처음 보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심장이 점점 더 조여드는 것 같아 현기증이 일어날 지경이었지만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그때 복도 저 끝 열린 병실 문으로 낯익은 뒷모습의 사내가 걸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익숙한 셔츠, 익숙한 어깨선, 30회를 넘게 봐온 뒷모습을 제가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그 사람이야. 정말 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 저는 얼음처럼 굳어서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어요. 혹시나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다시 기억을 곱씹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편이 들어간 병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병실 입구에 다다르자 문 앞에 붙어있는 이름표가 단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낯익은 세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숨쉬는 걸 잊을 만큼 놀라서 뒤로 한 발 물러서기까지 했어요. 이게 누구야?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설마.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 할 말을 잃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병실 문 앞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지구 반대편 독일의 대학 연구실에 있어야 할 제 둘째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할 때만 해도 멀쩡히 웃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같은 이름이 어디 한둘이야? 아니야, 아닐 거야. 흔한 이름이니 그냥 동명이인이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게 제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 해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어요. 다리도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맘 같아서는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릴 만큼 두려움이 몰려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저를 덮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원망, 그리고 마음 한편에 품고 있던 신락 같은 기대까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한 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반쯤 열려있던 문을 마저 밀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옮겨 병실 안을 두리번거리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죠. 문틈 사이로 들어온 불빛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더군요. 침대 머리맡에 걸린 수액과 협탁 위에 놓인 물컵, 그리고 몇 가지 약봉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 쪽 침대에 기대 앉은 야윈 여자의 모습과 그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 그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안타까운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깡마른 몸으로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제가 너무나 목숨처럼 사랑하는 둘째 딸이었어요. 딸은 원래도 마른 편이던 몸이 몰라보게 야위어 헐렁하게 큰 환자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낯빛이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해 보이는 옆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오더군요. 병색이 완연한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간신히 입을 열어 딸의 이름을 불러봤죠. 지은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침대에 앉아있던 딸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아니길 빌었는데, 제 착각이길 그렇게 바랬는데 정말 독일에 있어야 할 딸이 야윌대로 야윈 얼굴로 저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딸이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며 소리치자 남편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이 말도 못할 만큼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지만 저 역시 턱이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날 만큼 온몸을 부들부들 떠느라 그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선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스르륵 흘러내려 바닥에 툭 떨어지더군요. 그 소리에 병실 안 세 사람 모두가 움찔했어요. 가방 속 물건이 바닥에 흩어지는데도 저는 몸을 굽혀 그 물건을 주울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온 우주가 멈춰버린 것만 같고 정신이 아득해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딸이 넋을 놓은 저를 향해 또 한 번 남편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온 게 놀랄 일이라는 건 애초에 저한텐 자신이 한국에 왔다는 것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알릴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와 딸을 번갈아 바라본 뒤 뭐라고 말을 하려다 입술만 달싹이고 말더라고요. 그 어색한 침묵이 병실 안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언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건지 파악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머릿속이 뒤엉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정적을 먼저 깨고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그게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좀 앉아.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저는 남편이 이끄는 대로 침대 옆 보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로 딸의 야윈 얼굴만 계속 들여다봤죠. 가방은 병실 바닥을 나뒹굴든 말든 저는 딸의 손부터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느낌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차갑고 앙상하게 느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 독일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용기 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 딸이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몇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급하게 귀국해서 수술 받은 거야. 수술? 그럼 수술은 잘 된 거야? 저는 겨우 그 말부터 물었습니다. 응,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 지금은 회복 중이고 며칠 뒤면 퇴원할 수 있대. 그 다음에 경과 보면서 항암 치료도 시작할 거야. 뭐? 아니, 수술했다며? 항암 치료는 왜 또 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수술은 잘 됐는데 혹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이 남아 있을까봐 전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보조 요법이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 봐. 걱정할 거 없어, 엄마. 딸의 대답에 저는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디 젊은 딸이 암이라는 사실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돌아보며 따지듯이 물었죠. 유방암이라니,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멀쩡히 애 병원도 드나들면서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한 건데? 남편은 차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몇 달 전에 지은이가 갑자기 독일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했더라. 그때부터 서둘러 국내 큰 병원 알아보고 귀국 일정이랑 수술 날짜까지 같이 상의했어. 큰애는? 걔들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저만 몰랐다는 게 황당하더군요. 그동안 안부 전화도 자주 나누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는 일도 잦았던 큰딸이 동생이 아픈 사실에 대해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 혼자만 지은이가 아픈 걸 몰랐다는 거야? 저도 모르게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쩔쩔매며 대답했죠. 미안해 여보. 미안하면 다야? 내 자식이 아픈 줄도 모르고 수술까지 받는 것도 모르고 세상 태평하게 살면 내가 속편할 줄 알았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점점 격해지는 제 목소리에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거듭 사과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고혈압 있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라고 힘들어할지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지은이도 엄마한텐 수술 다 끝나고 회복되면 그때 얘기하고 싶다고 하고 큰애도 그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거야. 애들이 다 엄마 걱정된다고 나한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어. 나도 그게 맞을 것 같았고. 내가 혈압으로 금방 죽기라도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가 암이라는데 엄마인 나한테 숨겨? 너무하잖아. 당신 어릴 때부터 애들 손에 가시만 박혀도 벌벌 떨면서 우는 사람인 거 우리 가족 중에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암이라고 해봐. 아무리 족이라고 설명해줘도 못 먹고 못 자고 아픈 애보다 당신이 더 말라갈 게 뻔하잖아. 지은이가 나한테 암이라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꺼낸 말이 당신한텐 나중에 알리자는 말이었어. 숨 돌릴 틈도 없이 오가는 대화 사이로 마침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링거 수치를 점검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야 딸이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쓰러질까봐 무서웠어. 수술 잘 끝나고 건강해진 다음에 웃으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내내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의심해오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의문도 풀리더군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물었죠. 그럼 당신이 그동안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것도, 전화벨만 울리면 방으로 숨던 것도, 휴대폰에 비밀번호 걸어놓은 것도 다 지은이 때문이었어? 응. 아무리 족이라고 해도 결혼도 안 한 애가 수술을 한다는데 걱정이 안 돼. 근데 당신 앞에서는 말도 못하겠고 나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오고 예민해지더라고. 저는 딸을 향해서도 물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놀랐을 거야. 그럴 때 찾으라고 이 엄마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티를 안 냈어? 너 그래서 요즘 엄마가 영상통화하자고 해도 바빠서 안 된다고 한 거구나. 맨날 멀쩡히 얼굴 보여주던 애가 한 달 가까이 바쁘다고 할 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엄마. 나도 놀랐지만 엄마가 알면 얼마나 울고불고 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처음에 나도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말도 못 꺼냈어. 그러다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하고 나서야 아빠랑 언니한테 연락한 거야. 그 뒤로 독일에서 하던 일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돌아온 거지. 낯선 나라에서 홀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딸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상상하니 눈앞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곁에 없는 타지에서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렸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네요. 남편이 눈물 흘리는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것 봐, 지금도 이렇게 울잖아. 괜찮아. 촉이라 절제하지도 않고 나쁜 암덩어리만 떼어낸 거야. 담당 의사한테 들으니까 우리 딸 수술 아주 잘 됐으니 걱정할 거 없다더라. 그리고 당신 대신 큰애랑 내가 번갈아 병원에 와서 매일 애 옆에 있었어. 그럼 밥 먹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도, 나한테 소리쳤던 것도 다 애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 그 지은이 수술 날짜 잡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굴었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동안 보였던 남편의 낯선 모습들이 딸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때문에 보인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 몇 주간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애써 제 눈을 피한 것도, 전화만 오면 안방으로 숨어들던 것도,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동안 혼자 남편이 바람났다고 생각하며 생쇼를 벌인 겁니다. 그 순간 제가 품었던 온갖 의심과 오해가 부끄러움이 되어 밀려왔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확신하며 복수까지 다짐하고 달려온 곳에서 저를 기다리던 진실이 아픈 딸과 그 딸의 비밀을 지켜주려 한 가족들의 노력이었다니 기가 막혔죠. 저는 그동안 엄한 일에 속 끓인 게 민망하고 억울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상상했는지 알아?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따져 부르려고 했었어.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겠어? 나 당신 휴대폰에 위치 추적하는 프로그램까지 깔았다고. 저는 엉겁결에 제가 한 부끄러운 짓을 고백하고 고개를 푹 숙여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는 대신 서둘러 사과했어요. 그럴 만도 했지.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미안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했는데. 그런 남편의 말에 가만히 듣던 딸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정말 놀랄까봐 그런 거지 절대 엄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저는 딸의 야윈 손등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런 큰일을 겪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왜? 엄마 미안해서 어쩌라고?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자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혼자 끙끙 앓게 해서 미안해. 근데 정말 우리 딸 수술 잘 됐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남편의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는 긴 결혼 생활 중에도 그렇게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죠. 딸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혼자만 몰랐다는 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의심했던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나도 같이 힘들어할 자격이 있는데. 그러자 딸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다 같이 얘기하고 의지하자. 나도 이제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할게. 그 말에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마주 잡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았어요. 짧고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안함과 애틋함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 안에는 한참 동안 세 식구가 흐느끼는 소리만 낮게 이어졌죠. 원망도, 걱정도, 오해도 그 눈물과 함께 모두 녹아내려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출장은? 당신 출장 간다는 건 진짜였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도 지은이 퇴원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며칠 요양시키려고 일부러 둘러댄 말이었어. 회사에는 휴가 냈고 아는 사람이 그 강원도에 별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빌려뒀어.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며칠 지내다 오려고 그랬지. 그 말에 저는 남편이 어설프게 싸둔 출장 가방과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립스틱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당신 가방 속에 들어있던 립스틱은? 그거 혹시 지은이 줄 거였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대번에 붉어지더니 갑자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걸 봤어? 그래, 그 며칠 전에 퇴근하다 화장품 가게를 지나는데 우리 지은이 또래 여자애들이 거기서 립스틱을 고르고 있더라고. 근데 애 얼굴이 많이 상한 게 생각나서 퇴원하면 선물로 주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니 투박한 손으로 아픈 딸에게 주려고 민망함을 참으며 립스틱을 골랐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딸도 놀랐는지 힘없는 목소리로도 신기한 듯 웃더군요. 어? 아빠가 나 주려고 립스틱을 샀어? 정말? 하지만 남편은 쑥스러운지 별말 없이 헛기침만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괜히 우스운 생각이 들어 한마디 했죠. 아무리 그래도 색이 그게 뭐야. 젊은 애한테 촌스럽게. 놀리는 듯한 제 말에 남편이 귓불까지 붉히며 중얼거렸어요. 거기 직원이 골라준 건데. 허둥대며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고였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던 딸도 소리내 웃었죠. 그 의외의 이야기 하나가 얼어붙어 있던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따뜻하게 바꿔놓았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딸이 아프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온 가족이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던 저는 딸들의 사랑과 배려, 남편의 우직함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프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병을 알고 무사히 수술했다는 사실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네요. 우리 착한 딸, 그 아픈 와중에도 엄마 걱정해주고 정말 고맙다, 고마워. 제가 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딸은 다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지 갑자기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나랑 언니는 완벽하게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아빠가 문제였지 뭐. 엄마한테 이상하게 굴어서 금방 들킬 것 같았거든. 결국 이렇게 엄마가 찾아온 것도 다 아빠 때문이잖아. 아무래도 아빠랑 독립운동은 못하겠어. 그 말에 저희는 언제 울었냐는 듯 소리내 웃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는 무사히 퇴원 수속을 마쳤어요. 남편이 미리 챙겨갔던 립스틱을 발라주자 창백하던 딸의 얼굴에도 살짝 화색이 도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 난 이 색 진짜 마음에 들어. 아빠가 고른 거라고 하기엔 너무 예쁜데?
딸이 거울을 보며 웃자 남편도 그제야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거봐, 내 안목이 그 정도는 되지. 퇴원 수속을 마치는 동안 저는 병원비 청산 창고 앞에 선 남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며칠 사이 남편도 몰라보게 야위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저 몰래 병원을 오가며 딸을 돌보느라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더라고요. 퇴원 후 저희는 그 길로 남편이 미리 빌려놓은 강원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세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도 기분이 좋은지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진작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했는데 혼자 거기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학교에 1년간 휴직 신청했으니까 항암 받으면서 푹 쉬다 가야지.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가 낯선 타국에서 교수가 되어보겠다고 혼자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을지를 생각하니 다시금 마음이 아려왔거든요.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딸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사고 맥반석 오징어도 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사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별장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희는 마당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하나 둘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당신한테 숨기는 것도 힘들고 지은이 걱정도 되고. 그러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둘이서 같이 의지했을 텐데.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 우리 이제 뭐든 다 같이 상의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봤어요. 딸이 그런 저희를 마주보며 장난스레 웃더군요. 둘이 이러다 신혼 때보다 더 다정해지시는 거 아니야? 난 이 나이에 동생은 사양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희는 또다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게 신기하고 아름답더군요. 엄마, 저기 저 별 좀 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것 같아.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그 손끝을 눈으로 따라가며 평범한 순간의 행복과 소중함에 대해 절로 하늘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며칠간 별장에 머무는 동안 지은이의 낯빛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저녁엔 남편이 서툰 솜씨로 끓여준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을 천천히 되찾아갔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채비라던 날, 남편이 별장 마당에 심어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나무 우리 다음에 또 오면 얼마나 컸을지 궁금하네. 내년에 또 올까? 그래, 그때는 지은이 완전히 다 나와서 마음 편히 놀러오자. 제 말에 딸도 활짝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좋아, 그때는 언니네도 같이 오자고 해야겠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는 진짜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할게. 힘든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할 테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딸. 대신 엄마도 이제 괜한 걱정으로 사람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안 할게. 제 말에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 보탰어요. 그래도 그날 밤 당신이 그렇게 뛰어와 준 거 난 기분 좋았어.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남자라는 거잖아. 그 말에 딸아이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죠. 아우, 닭살. 그날 새벽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저의 행동은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립스틱을 발견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립스틱은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선물이었죠. 세상 어느 집이나 각자의 사정과 아픔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딸은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정기검진을 받으러 한국을 오가지만 그마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죠. 부디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밝은 저희 딸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